멕시코시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특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년 전 찬란했던 호수의 도시가 매년 30cm씩 땅속으로 꺼지고 있었죠. 2천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이 문제와 싸워온 한 멕시코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을 돌아다녔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허물고 하천을 되살렸다고요? 단 2년 만에요? 10년이 걸린다던 공사를 2년에 끝냈습니다. 50년 묻혀있던 물길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1960년대 맨손으로 그 도로를 놓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서울에서 발견한 기적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토목 엔지니어예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관한 겁니다. 2018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소칼로 광장 근처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인가 싶어 멈춰섰죠. 하지만 지진이 아니었어요. 도로가 꺼지고 있었습니다. 길이 10m, 폭 5m의 거대한 싱크홀이 눈앞에서 생겨났어요. 차 한 대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8년을 이 도시에서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멕시코시티는 원래 호수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500년 전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었죠. 스페인 정복자들이 호수를 메우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대가를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뽑아 쓰면서 땅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매년 30cm씩 도시 전체가 내려앉았습니다. 100년 동안 무려 10m가 꺼졌죠. 건물들이 기울어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하수가 역류했어요. 2천만 명이 사는 도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문제와 싸워왔어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일했습니다. 지하수 보존, 빗물 저장, 배수 시스템 개선까지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해 우기에 대홍수가 덮쳤어요. 이틀간 쏟아진 비가 도시를 마비시켰습니다. 지하철역이 물에 잠겼고 수만 가구가 침수되었죠. 볶게된 하천들이 역류하면서 오수가 거리로 쏟아졌어요. 악취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비판이 쏟아졌어요.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 40년간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왜 나아지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을 바쳐 일했는데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도 토목 엔지니어셨습니다. 1960년대에 이 도시의 도로와 다리를 놓으셨죠. 평생 멕시코시티를 위해 일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죠. 저는 아버지께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 도시를 구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1960년 멕시코시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 도시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인구는 500만 명 정도였고 아직 호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소치밀코 지역에는 아즈텍 시대부터 내려온 수상 정원이 있었어요. 작은 배를 타고 꽃밭 사이를 지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해가 뜨기 전에 현장으로 가셨죠. 당시 멕시코는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필요했고 다리가 필요했고 건물이 필요했어요. 아버지와 동료들은 맨손으로 이 도시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현장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나르는 노동자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현장을 지휘하셨죠.
땀에 젖은 셔츠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개발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1970년대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500만이던 인구가 1천만을 넘어섰죠.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지하수를 더 많이 뽑아 올려야 했어요. 땅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천들이 하나둘 복개되기 시작했어요. 물길 위에 콘크리트를 덮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라피에다드 강, 콘술라도 강, 추루부스코 강까지 도시를 흐르던 물길들이 땅속으로 사라졌죠. 당시에는 그것이 발전이라고 믿었어요. 더러운 하천을 없애고 깨끗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현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공사에 참여하셨어요. 라피에다드 강 복개 공사 현장 사진이 아직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완공된 도로 위에 서 계셨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 세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옳다고 믿으며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1985년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도 8.1의 강진이 멕시코시티를 덮쳤습니다. 건물 수천 채가 무너졌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저는 25살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에 투입되었어요.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며 사람들을 구했죠. 하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도시는 더 병들어갔습니다. 집안 치마는 가속화되었고 홍수는 잦아졌으며 수도관은 계속 터졌어요. 제가 40년간 싸워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카를로스, 이 도시를 부탁한다고요.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삽과 망치를 잡았던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약속드렸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대홍수를 보며 저는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2018년 대홍수 이후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공학자,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더 이상 미봉책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40년간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한 젊은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최신 배수 시스템 도입, 스마트 센서 설치, 빅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화면에는 멋진 그래프와 도표가 가득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최신 기술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땜질에 땜질을 거듭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문제의 본질은 복개된 하천이라고 말했습니다. 50년간 묻어둔 물길을 되살리지 않으면 어떤 기술도 소용없다고 주장했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정치인이 말했죠. 그 위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천을 복원하냐고요. 수백만 대의 차가 다니는 도로를 없애자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상상이나 하냐고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같은 제안을 했고 같은 반응을 받았죠.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카를로스,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그냥 포기하게.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정년퇴직이나 준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피에다드 도로를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복개 공사에 참여하셨던 바로 그 도로였습니다. 저녁 러시아워라 차들이 꽉 막혀 있었죠. 경적 소리가 요란했고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도로 아래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 미구엘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취직했죠.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아요. 지난번 통화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멕시코시티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제 미래를 만들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젊은이들이 하나둘 이 도시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의 자녀 중에서도 해외로 나간 아이들이 많았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킨 이 도시를 젊은 세대는 떠나고 있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2천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삶을 마감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무너지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 하천 복원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자료를 하나씩 훑었죠. 하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규모가 너무 작거나 조건이 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포기하고 자려는 순간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계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복개된 하천을 복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단 2년 만에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년이라고요? 불가능했어요. 우리 계산으로는 최소 10년이 걸리는 공사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찾았어요. 영어로 된 논문, 뉴스 기사, 학술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눈을 의심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우리 멕시코시티의 절반 규모였죠.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 아래에는 50년간 묻혀있던 하천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우리와 비슷했어요. 우리도 라피에다드 강 위에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콘술라도 강도, 추루부스코 강도 마찬가지였죠. 복개 위에 도로를 만드는 것은 1960년대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내용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03년 서울시는 그 고속도로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루 17만 대가 다니는 도로를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50년 만에 하천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공학자들이 비웃었죠. 미쳤다고요.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그들은 해냈습니다. 2005년 10월 청계천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5.84km의 물길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고속도로가 사라진 자리에 맑은 물이 흘렀죠. 저는 사진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콘크리트 정글 한가운데 푸른 물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공사 기간 2년 3개월. 총 비용 3,800억 원, 약 3억 8천만 달러였어요. 우리 예상 비용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효과는 더 놀라웠어요. 복원 후 주변 기온이 평균 3.6도 낮아졌습니다. 여름에는 5도 이상 차이가 났죠. 도심 열섬 현상이 완화되었어요. 대기질도 좋아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주변 지역보다 낮게 측정되었죠. 생태계가 돌아왔어요. 물고기가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날아들었죠. 50년간 콘크리트 아래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이 다시 피어났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따로 있었어요. 하루 평균 방문객 6만 명이었습니다.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청계천을 찾았죠. 관광객만이 아니었어요.
서울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산책하고 퇴근 후에 가족과 걷고 주말에 연인과 데이트하는 장소가 되었죠. 경제 효과도 엄청났어요. 주변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낙후되었던 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았어요. 투자 비용의 몇 배를 회수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지구 반대편에서요. 그것도 15년 전에요.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요?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는 20년간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외면했죠. 그 사이 다른 나라는 해냈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요. 하지만 분노는 곧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이 증명했잖아요. 고속도로를 없애고 하천을 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새벽 5시가 넘었어요. 창문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요. 사진과 논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청계천이 어떻게 흐르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걸어봐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서울행 비행기표를요. 손이 떨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였습니다. 9월의 서울은 멕시코시티와 달랐어요. 습하지만 상쾌했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매연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2천만 명이 사는 수도권인데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다니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초록빛 숲이 끝없이 이어졌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멕시코시티 주변은 황량한 벌판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곧바로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단 1분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계광장에서 내렸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맑은 물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수면이 보였죠.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50년간 콘크리트 아래 묻혀있던 하천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물가에 다가갔어요.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죠. 냄새도 없었어요. 저는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어요. 수질 등급이 매우 양호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물이 이 정도라니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산책하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징검 다리를 건너며 깔깔거렸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죠. 노인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이고 생명이 숨쉬는 공간이요. 멕시코시티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도 하천은 계속 이어졌어요. 구간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류는 현대적인 느낌이었고 중류는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죠. 하류로 갈수록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5.84km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다리 아래를 지날 때마다 안내판을 읽었어요. 한국어를 몰랐지만 영어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각 구간의 역사와 의미가 적혀 있었죠. 600년 전 조선시대부터 흐르던 하천이라고 했어요. 이 물길이 그토록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다니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조명이 켜지면서 물 위로 은은한 빛이 흘렀습니다. 낮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퇴근한 직장인들, 저녁을 먹고 나온 가족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까지 하천변이 북적거렸어요. 한 노인 부부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영어가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에도 여기 사셨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50년을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예전에는 이 위로 고속도로가 있었죠. 시끄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했어요. 아무도 이 근처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아내와 산책해요. 우리 손주들도 여기서 뛰어놀죠. 이 하천이 우리 삶을 바꿨어요. 고속도로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증거였죠.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수백 페이지의 논문보다 강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기적을 멕시코시티로 가져가겠다고요.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약속을 잡아두었어요. 멕시코시티 도시계획국 소속이라고 소개하니 흔쾌히 만나주기로 했죠. 청계천 보건 담당 부서의 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박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2년 만에 해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들이 반대했고 시민들도 걱정했죠. 하루 17만 대가 다니는 고속도로를 없앤다니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밀어붙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리더의 결단이었어요. 당시 시장님이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죠.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고 설득하셨습니다. 김 박사가 화면을 켜고 당시 자료를 보여줬어요. 공사 전 시뮬레이션, 교통 분산 계획, 단계별 시행 전략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니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공들인 것은 시민 설득이었어요. 공청회를 수십 번 열었습니다. 반대하는 상인들을 한 명씩 만났죠. 그들의 걱정을 듣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거죠. 정치인들도 시민들도 상인들도 모두 반대했고 우리는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가 현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청계천 상류 끝에 있는 펌프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여기서 한강 물을 끌어올려 청계천 상류로 보낸다고 했어요. 하루 약 12만 톤의 물이 순환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청계천은 자연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죠. 물을 끌어오고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기술이 뒷받침되어 있었어요. 저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펌프 용량, 정화시설 규모, 유지관리 비용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수질관리센터도 방문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수질 데이터를 10분마다 전송했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렸어요. 24시간 감시 체계였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유지 비용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나 들죠?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연간 약 100억 원 정도 듭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청계천이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는 그 수십 배예요. 관광 수입, 부동산 가치 상승, 상권 활성화까지 합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이건 낭만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투자였죠. 비용 대비 효과가 증명된 사업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청계천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사 중간에 고가도로 철거할 때였어요. 40년간 서 있던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순간 모두 숨을 죽였죠.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김 박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이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빛이 켜졌어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챕터 7 아버지 세대의 유산. 멕시코시티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머릿속은 청계천 이미지로 가득 찼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서울에서 찍은 사진, 측정 데이터, 김 박사와의 대화 내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시청으로 향했어요.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시계획국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죠. 청계천 사진을 화면에 띄우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고속도로가 사라진 자리에 물이 흐르는 모습에 모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말했죠. 한국과 우리는 다르다고요. 그쪽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물이 부족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청계천의 물은 자연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강에서 끌어올린 물을 정화해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라고요. 우리도 지하수와 처리된 하수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논쟁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사진과 데이터가 있었죠.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회의 끝에 소규모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작은 진전이었지만 처음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석 달간의 검토 끝에 시범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어요. 라피에다드 강 일부 구간 단 1.5km를 복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시작이었어요. 성공하면 확대하기로 했죠. 공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찾았어요. 그곳에 서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60년 전에 복개 공사를 하셨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낡은 콘크리트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이 도로 아래에 강이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65년 복개 공사 완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완성된 도로 위에 서 계셨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32살이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 나이와 같았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맨손으로 도로를 놓고 다리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땀과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멕시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그때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었죠. 복개 하천이 도시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세대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발전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세대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덮었던 것을 다시 여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승이었죠. 아버지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유산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했어요. 서울에서 만난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1960년대에 도로를 놓았던 세대가 있었기에 그 위에 다시 하천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죠.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기반 위에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놓으신 그 도로를 걷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구신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1960년대에 청계천을 복귀했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후 그 자녀 세대가 다시 하천을 열었죠. 두 세대 모두 옳았어요. 시대가 달랐을 뿐입니다. 복개도 복원도 모두 그 시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죠.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요. 아버지 세대의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더 나은 도시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챕터 8 다시 흐르는 강. 2년 후 라피에다드 강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통식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갔어요. 아직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죠. 혼자서 복원된 하천을 걸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60년 만에 다시 햇빛을 본 강물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했죠. 콘크리트 아래 숨죽이고 있던 물길이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가에 쪼그려 앉아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고 시원했죠.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놓으신 그 도로를 걷어내고 강을 되살렸습니다. 아버지의 땀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통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어요. 대통령도 참석하셨죠. 연설이 이어졌고 리본 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 미구엘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미구엘이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아버지, 대단하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전 세계가 멕시코시티를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미구엘이 복원된 하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이 도시에 희망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5년 전 아들은 이 도시에 희망이 없다고 했었죠. 미국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개통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천 주변 기온이 평균 2.8도 낮아졌어요. 청계천과 비슷한 효과였죠.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저녁에는 산책하는 가족들이 하천변을 가득 채웠어요. 상권이 살아났어요. 버려졌던 건물에 카페가 들어섰고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이 지역을 찾기 시작했죠. 낙후된 구도심이 활력을 되찾았어요. 1년 후 정부는 2단계 확장을 승인했습니다. 라피에다드 강 전 구간 7km를 복원하기로 했죠. 3단계로 콘술라도 강, 4단계로 추루부스코 강까지 계획이 세워졌어요. 멕시코시티 전역의 물길을 되살리는 30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멕시코시티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모범 사례로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죠. 저는 발표 자리에서 반드시 말할 겁니다. 이 성공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고요. 60년 전 이 도시의 도로를 놓았던 아버지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방울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한국에 감사를 전할 겁니다. 청계천이 없었다면 이 꿈은 시작되지 못했다고요. 서울이 보여준 기적이 멕시코시티에 희망을 심었다고 말할 겁니다. 한 나라의 경험이 지구 반대편의 도시를 살렸다고요. 오늘 저녁 저는 복원된 하천변을 걷고 있습니다. 아들 미구엘과 며느리 그리고 3살 된 손녀 소피아와 함께요. 소피아가 물을 보며 까르르 웃습니다. 할아버지, 물이 반짝반짝해요.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이 물은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여기 있었단다. 오랫동안 땅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흐르게 됐어. 너희가 크면 이 강에서 뛰어놀 수 있을 거야.
손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강을 만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혼자 만든 게 아니야.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든 거야. 석양이 물 위로 금빛을 뿌렸어요. 60년 만에 다시 흐르는 강이 노을을 품고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세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흘린 땀이 손녀 세대의 미래가 될 겁니다. 강물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죠. 우리의 이야기도 그럴 겁니다.